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제 이름이고요. 어떤 분은 본명이냐 그러는데 본명입니다. 본명이고 저는 부동산학개론 마스터라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스터. 근데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장인이라는 말도 있고 사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첫 대면이고 시험 때까지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해서 여러분이 부동산학개론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 전체 뭐 부동산학개론뿐 아니라 사실은 전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학개론뿐 아니라 사실 전체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제가 부동산학개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 OT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학개론은 어떤 과목인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학개론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이론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과목에서 1차 과목이 뭐예요? 네, 민법. 민법을 얘기하면 먼저 하더라. 부동산학개론 선생님인데 제가. 좋아요. 그럼 민법, 부동산학개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요? 공법, 네, 중개사법, 네, 세법, 공시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이 빼고는 나머지는 다 끝이 법이라고 붙잖아요. 그러니까 법과목이란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학개론만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이론 과목입니다. 학문 과목이라 그 말이에요. 또 시험 과목 중에 유일한 사회과학의 학문 과목이고 부동산 관련 다양한 현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폭이 넓어요. 부동산학개론은 파트가 총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7개 과목을 총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8개로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달리 파트가 바뀌면 마치 과목이 바뀐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옛날에 복덕방 그 생각하고 한번 준비해 보려고 왔는데 이거 배우는 게 학문인데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해서 점수가 나오게끔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학개론 공부를 시작하면서 당부드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자. 세 번째는 학습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렇게 3가지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시는 시험은 33회거든요. 자, 33회에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데 1차와 2차를 함께 합격하고 싶다? 아니면 34회에 합격하고 싶다? 33회. 네, 33회 합격하고 싶죠? 그리고 그러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33회에 꼭 합격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33회에 꼭 합격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좀 일이 있었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늦게 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친구 만나기로 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12시에 나가.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은요.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분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난 합격하고 싶어. 그런데 열심히는 못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막 합격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간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돌아오는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단기 목표. 자, 돌아오는 시험 33회 시험에 2002년 10월 마지막 주에 보는 시험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단기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건 단기 목표예요. 합격은. 그럼 장기 목표는 뭔데요? 그 자격증을 따서 나는 나름대로 능력 있고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난 자격증 따면 뭘 할 건가? 그거 가지고 뭘 할 건가?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목표도 세우시고 상호는 뭐라고 할까? 나는 어디서 해볼까? 그럼 나는 내가 능력을 갖추면 나는 내 연봉은 얼마나 들까?
그런 구체적인 장기 목표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잘 정하십시오. 어떻게 공부하셔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방향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잖아요. 열심히 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절대로 남들에게 조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시험의 경험이 얼마 전에 봤던 경험이 있는 분조차도 절대로 조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조언이나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처음 공부하는 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조언은 담당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원에 있는 매니저들, 경험이 있고 먼저 자격증을 딴 학원에 있는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언할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른 이야기들, 공부를 하다 보면 별별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꼭 목표를 정하셨으면 합격할 때까지 그 방향대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절대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은 중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어떤 시험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유명 정치인들조차도 학력을 보게 되면 막 서울대를 나오고 그랬어요. 서울 법대를 나오고. 누가 봐도 머리가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5번 떨어졌네, 8번 떨어졌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시원에서 그냥 거의 보내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합격 못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회차가 다를 뿐이지, 이번 회가 아니어서 그럴 뿐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번 회에 열심히 못했다면 다음 회에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라는 말을 굳이 단서를 붙이는 까닭은 상대평가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답니다. 전년도 예컨대 작년 12월에 국회의원 하영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그 법안을 적용해서 2024년에 보는 시험부터는 상대평가로 전환하자. 그래서 인원수를 정해놓고 뽑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는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전년도 3개년도에 합격자 수 평균을 조정해서 맞춰서 뽑자, 그런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몰라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결과적으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상대평가로 바뀔 거다라고 하고 유예를 둡니다. 3년이든 5년이든 길게 잡으면 5년, 짧게 잡으면 3년 유예를 두겠죠. 근데 말이죠, 그 안에 따는 건 좋긴 한데 사실 이미 그 발표함과 동시에 인원수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평가가 무색하죠. 전년도 3개 연도에 인원수의 경우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빨리 따시는 것이, 시험에 빨리 따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인원수 확정하고 딱 발표함과 동시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40만인데 다음 시험에는 어쩌면 5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전에 따겠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험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반복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첫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이거 내가 지금 1년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워낙에 공부를 그동안 안 해왔거든요. 책을 놓았거든요. 책을 놓은 지, 책하고 멀어진 지 30년 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하시면요, 그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또 교수님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줍니다. 한 번 한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반복하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도 다루고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험 끝나고 제 개인적인 질문방이나 또는 우리 합격 수기란 같은 데서 여러분 점수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뭐 부동산학 결혼 진짜 자기는 60점만 넘길 바랬어요. 그런데 너무 넘쳤네요. 이렇게. 그래서 95점 나왔어요. 90점 나왔어요. 85점 나왔어요. 진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6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60점 맞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때문에 70점 맞는 거예요. 60점 맞기 힘들기 때문에 70점 맞고 80점 맞는 거예요. 우리가 60을 맞추려고 조절하잖아요. 잘못하면 55점 나오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와 75점 나와버렸네. 80점 나왔네. 그러는 겁니다. 누가 80점 맞고 싶어서 처음부터 공부하나요? 60점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75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60점만 목표로 해서 진짜 간당간당하게 공부하시잖아요. 55점 나와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말한 것들은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자. 여러분 왜 기출문제를 분석하라고 하냐면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되거든요. 그럼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기출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출문제는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 전 것이 떡 있다던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떡 있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집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는데 이런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는 문제은행식인가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문제은행식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다 있고 또 선정위원도 있습니다. 매년 출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 유형들을 반복해서 변형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제 경향과 유형이 반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덜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빈도를 통해서 어디가 중요한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굳이 애써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담당 교수님들이 저걸 다 분석하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 부분은 반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썩 그렇게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반복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들면 말이죠. 어린이들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잘 따라서 해요. 중학교 아이들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잘 따라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안 하세요. 고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약간 강도가 세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그래도 전직 내가 회사 대표였어. 그거하고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고위직 공무원이었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고위직 공무원은 가산점 줘요? 시험 보는데? 자격 시험 보는데? 내가 교수였어. 시험 봐보라고. 우리 여러분 에듀윌에도 현직 교수님 안식년 때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교수는 뭐하냐고. 그것도 경영학과 교수였어. 근데 부동산학과는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자기 분야 나온 것만 잘하고 분야 아닌 것들은 못하고 다 점수 다 경영학과 교수님 다 맞아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시험은요. 시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요. 분수에 분자하고 분모도 헷갈리는 분이 합격했다니까요. 의지가 중요한 거고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경향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부동산학개론은 파트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학 총론 7.8% 세 문제 정도 나와요. 부동산학 강론 76%. 이건 30에서 31문제. 적게 나오면 29문제 나올 때도 있긴 해요. 29에서 31문제가량이 나오는 파트예요. 부동산 감정평가론 6에서 7문제가량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파트마다 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다 맞아야 될 파트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파트 1의 부동산학 총론은 평균 3문제가량이 출제되고요. 지난 10년간의 기출 가지고 딱 분석을 하면 되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
부동산학 강론 부분은 30에서 31문제가량이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이런 부분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9에서 10문제가량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전년 이번에 시험 봤던 게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뒤때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있긴 해요. 자, 그런 거는 안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도 요령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나 계산 자신 없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수의 분자와 분모도 헷갈리고 위에 게 분자던가 밑에 게 분자던가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도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하란 대로.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돼서 계산기도 가져오세요. 그러면 계산기 다루는 법도 제가 알려드려요. 뭐 누르시고 세팅은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줄이면 요령 있게 답을 계속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실제로 9에서 10문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5문제가량 혹은 4문제가량 맞추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4문제에서 5문제 맞히면 거의 다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동산 감정평가로는 6에서 7문제가량이 출제가 돼요. 이 파트의 출제 비중은 6에서 7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렵지 않아요. 다 맞은 분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려운 파트가 있고 어렵지 않은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동산 경제론 조금 어려워요. 사람들 어려워하세요. 투자론 많이 어려워하세요. 금융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제가 알려드리면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강의도 되게 중요해요. 기초 강의에서 단어, 용어 이런 거 설명 드릴 거니까요. 시험에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 말은 이렇게 각 파트마다 다 분석이 되고 거기에 비율은 몇 % 나오고 어디가 또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분석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강의 안분도 여기다 몇 분, 얼마만큼 전체에서 몇 분을 시간을 두고 몇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다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파트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서 기출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유형이 반복 출제됩니다. 10개년간 기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기출문제가 어디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강의에 제가 반영을 한다. 기출문제를 그대로 반영해서 역으로 배열해서 강의에다 넣는다. 그래서 기출문제 반영했다고 오늘부터 바로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들은 용어들을 쉽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론 강좌, 기본이론, 심화이론 이렇게 들어가는 이론 강좌에 가면 조금씩 시험과 근접하게 난이도가 들어가고 용어도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하면 좋지만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고 좀 덜 나오는 거 지난 10년 동안 11년 전에 나왔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좀 덜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좀 많이 나온 것은 집중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자. 그래서 항상 기출에 근거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학습 방법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학습이란 말부터 좀 보자고요. 학이 있고 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는 것은 그냥 학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고 그랬는데 문제 다루니까 모르겠어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기초 강의 듣고 뭐 했어요? 그러면 기초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뭐 했어요?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고는 심화 강의 듣고 이분들은 전부 다 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게 없는 거지. 내 걸로 만드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강의를 들었으면 이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초 과정에는 아직 책을 읽기가 어려워요. 왜요? 아직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는 강의를 알아듣기가 어려운 분도 많아요. 배경 지식이 아직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기 위한 배경 지식이 쌓여 있으면 잘 들려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잘 들으세요. 듣는데 몇 번 정도 듣는 게 좋으냐? 3번에서 5번 정도까지 들으세요. 짬나는 대로 계속 듣는 거야. 책도 볼 거 없어요.
자, 들어서 내용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각 과목들의 내용들을 다 아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기초 지식, 배경 지식들이 쌓였어요. 그럼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 기본서를 가지고 또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필요한 것도 정리도 좀 하시고 암기할 것도 조금씩 암기하세요. 그러면 자신감도 붙으면서 이제 심화부터는 세 번째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기본서를 안 읽으시면요. 문해력이 뭐냐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이게 오랫동안 책을 안 보셔서 너무 많이 떨어지셔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문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문제를 냈는데 그 말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답을 못 풀어. 못 골라요. 또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해. 질문방에. 질문을 올렸는데 도대체 뭐라고 질문했는지를 그 자기의 궁금한 걸 글자로 표현했는데 이분이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해석을 못 하나 붙어서 다른 분들한테 불러서 이게 뭐라고 물어봤는지 봐라. 이게 뭐라고 물어봤는지 봐라. 5명이 봐도 뭔 말인지 몰라.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습니다. 문해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쯤에서는 안 중요해. 쉬워. 근데 4학년쯤 올라가면 아이들한테 읽기도 시키고 그러지만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그래. 한글이니까 읽죠. 소리내서. 자, 읽었으니까 그게 뭐야? 무슨 말이야? 모르겠는데요. 반이 아이가 읽었는데도 그게 뭘 읽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런 아이들은 산수, 수학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다시피 시기적으로 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초 강의 때는 뭐 해요? 그럼 들으세요. 많이 들어. 기본 강의 때는요. 야 이런 것도 좀씩 암기도 하고 암기 과목들 미리미리 좀씩 하세요. 그러면 맞춰서 하세요.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자 심화 강의쯤 이제 들어갑니다. 책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읽으세요. 조금씩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문해력을 위해서 기본서를 읽자. 근데 마음을 굳게 잡수고 기본서를 앞쪽만 읽었네. 그러면 앞쪽만 아까 세 문제 나온다 그랬죠? 네, 세 문제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세 문제가 뒤하고 또 연결돼 있네. 그러면 그것도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자, 이 교재를 전체를 골고루 읽는 분, 좋겠죠. 자,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이분도 있어요. 전체를 보지만 중요 부분을 집중해서 반복하는 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이겠어요? 3번이겠어요? 3번이요.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다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 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동산 학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기본서를 꼼꼼히 한 번 정독했으면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발췌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문장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익숙하게 읽어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중요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는 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암기를 이제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해하고 암기 중에서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사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린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두석 없어도 암기를 잘하는 천재들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암기를 안 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자신감 생기고 자신감은 또 상승작용을 해서 좋은 점수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암기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것보다는 암기 카드 같은 걸 만드세요. 암기 카드 같은 걸 만드는데 암기 카드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손바닥 사이즈만한 자기 손바닥 사이즈만한 카드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링으로 연결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건만 어떤 분은 이렇게 똑같은 손바닥 사이즈의 용수초로 되어 있는 걸로 사셨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 제가 그럼 링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건 안 되냐면 요거는 나중에 봐서 내가 필요한 거를 그 부분에다 끼워 넣을 수가 있거든. 지금은 내가 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래. 그럼 왜 그때 강의 안 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안 했대.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 공부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된대. 외워야 된대. 그러면 이건 여기다 끼워 넣기가 어렵잖아. 그냥 저 뒤에다 갖다 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파트에다가 딱 끼워 넣으면 돼. 필요 없는 건 빼면 되고. 그래서 주머니에 포켓용으로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드시는데 매일 조금씩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하시는 거죠. 오가는 시간에 혹은 쉬는 시간 같은데 암기하십시오. 작성은 이게 암기 카드 작성하라고 그러면 요약집 만드시는 분이 많아요. 막 거기다가 막 필요한 걸 다 써. 깨알같이. 이건 암기 카드가 아니에요. 암기 카드는 힐끗 보고 잠깐 2, 3초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써야 돼요. 큰 제목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하나의 항목에 빼곡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하나에 한 가지 항목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외울 자리 한 가지 항목만. 여기다 빼곡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작성할 것. 그러면서 주로 활용은 오고 가면서 자투리 시간에 활용할 것. 그런데 뭐 많은 학자들이 이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저녁에 잠깐 보고 주무시는 게 기억력이 오래 간다는 것도 있으니 혹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취침 전에 간단하게 10분이든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 활용하셔서 보신다면 되게 많이 도움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라 그랬더니 10분 전에 딱 이렇게 봤는데 머릿속에서 막 중개석도 선생님이 잠 조금 꾸는데 막 말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암기 카드. 여러분 부동산 학교뿐 아니라 많은 과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서브노트 만드는 법, 오답노트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강의 시간에 막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와, 그때 느끼는 경험이 어쩌면 저렇게 못 만드는지 제대로 만드는 분이 없어.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그렇게 만들라고 도움 되겠어요? 그랬더니 막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너도 한번 해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아? 뭐 과목도 뭐 개론만 하는 줄 알아? 막 이런다고. 그래서 그냥 암기카드 만들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라고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서브노트만큼은 암기카드야 본인이 암기할 거니까 적는 게 제일 좋겠지만 서브노트만큼은 아예 정리할 걸 제공해드리자. 그래서 프린트로 그 두꺼운 기본서 800페이지에 육박하는 기본서를 막 줄여서 한 7, 80페이지 분량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이 서브노트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은 프린트로 제공될 거고 우리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딱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안내가 됩니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기초 강의 때는 이거 안 해. 여러분이 심화 강의 때 제가 이제 강조 때 나가는 그런 자료를 다운받아서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심화 강의 때 기본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서 읽는 것과 강의 듣는 걸 딱 연계해서 적어도 강의를 2번 정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내용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프린트에 있으면 체킹, 없으면 보완, 포스트잇을 활용한다든가 내가 좀 적어놓는다든가 그리고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자꾸 틀려. 헷갈려. 이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체킹해서 요약 프린트에 추가해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제공된 것은 90%는 다 제공된다고 생각하면 돼. 틀이. 근데 나머지 10%를 내 방식으로 채우면 그건 나만의 고유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분량을 대폭 줄이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포인트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도 기초 강의 때도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데도 중요한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요거 11, 12 강의입니다. 1, 2 기본 강의. 그런데 저는 심화 강의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심화를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 저는 심화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커리에서 심화 그러해서 제가 자꾸 필수 이론 과정이라고 바꾸자 그럽니다. 그래서 3, 4월 때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이론 과정입니다. 왜? 여기는 10주거든. 나머지는 8주, 여기 7주, 8주, 여기는 10주. 시험에 나오는 거 꼭 해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구석구석 하는 건 아니고 꼭 해야 될 거, 합격하는 거 그런 내용들 다루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아예 다룹니다. 중요한 거 10년 중에서 그리고 문제 또 반복해서 중요한 거 문제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 가면서 완성해 가는데 커리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기초 과정은 사실 이론을 정리한다기보다는 배경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1, 2때는 이제 기본 이론의 기본적인 이론을 좀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필수 이론 과정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합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 시험에 봤던 기출 문제를 다루면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공부한 것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과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면 실제 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 보면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제 나름대로 막판에 가서 막 이렇게 꼬고 문제를 냈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거의 출제위원들이 내는 문제들을 최대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다 포함시켜서 다뤄 드립니다. 그러면 시험을 봐보면 이 레벨로 실제 시험에 나왔네 거의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지문이나 그런 내용이 실제 시험에 똑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백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렇게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쭉 우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1년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합격! 박수 한번 치시죠. 합격! 여러분이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하는 전략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학습 전략, 경향과 흐름을 파악해서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학습 방법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필수 이론을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여기 때까지 3, 4월 달 지나면서 여기 때까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학습 방법에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귀납적 학습 방법이 아닌 연역적 학습 방법. 답이 정해져 있어 사실은. 어떻게 합격하는지를 딱 정해져 있어요. 귀납적 학습 방법은 겪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아닌가비요. 다시. 그런데 그런 것도 나쁘진 않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거는 언어 같은 것을 학습하거나 과학의 탐구학습법 같은 경우는 균학적 학습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 보면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고 안 되고 그 다음 연도는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신 친한 분은요. 합격을 9년 만에 합격했어. 학원을 9년간 다녔어. 야간반으로 직장 다니면서. 근데 제가 잘 기억해. 처음 오셨을 때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우리 학원 관계자 아는 분이어서 셋이서. 근데 이분이 그래도 성실하셔서 꾸준히 나오셨어요. 그 나중에 합격하셔서 축하한다 그러고 합격 수기를 쓰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써야죠. 내 아름다운 40대를 학원에서 다 보냈는데. 균학적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권합니다. 딱 1년에 합격하는 방법.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딱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점수가 나옵니다. 왜 점수 나오겠고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필수 유형이나 함정, 틀리기 쉬운 것들 집중적인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로 시험에서 우리가 강의에서 공략 포인트는 이론 출제 무형 이론 문제가 30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9에서 10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론 문제도 난도가 상에 속하는 문제 있습니다. 상에 속하는 문제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 중정도에 속하는 문제를 잘하면 돼. 근데 하나 중정도에 속하는 문제를 이론 문제에서만 잘하고 계산 문제를 싹 포기하면 점수가 60점 안 나와. 근데 계산 문제에서도 난도가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고 중이나 하에 속하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문제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걸 제가 3월부터는 계산기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연습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연습하시면 이걸 금방금방 문제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쩌면 개론 때문에 합격했다는 말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꼭 민법 선생님 앞에서 개론 때문에 합격했어요. 이런 말을 꼭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말입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지겹습니다. 지루합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그럼 이제 본격적인 기초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